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금영입니다. 박수 한 번 더 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테드를 알게 된 건 오래됐습니다. 지금 송윤혁 씨도 저기 있지만 매경에 쓰고 있는 송윤혁 씨 글도 제가 많이 읽고, 또 테드 컨퍼런스에 직접 송윤혁 씨가 가갖고 거기서 이제 직접 쓴 글도 많이 읽는데요. 했는데? 있는 거 아닌가? 응. 사실, 이제 댄 에이얼리가 나와서 행동 경제학, 실험하는 거를 이제 제가 테드 컨퍼런스로 봤는데, 볼 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이런 지식인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게 지식인의 의무다.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 이 시대의 책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사실 지난번에 2년 전인가에 테드 신촌 할 때도 제가 한번 가서 보고 싶었고, 또 전자신문이나 이런 신문사를 만날 때도 이 테드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한테 이 기회가 왔어요. 사실 제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홈플러스도 제가 만들었고, 또 삼성몰도 제가 만들었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옥션도 제가 만들었고, 굉장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저는 전 세계의 한인을 하나로 묶는 코리아 글로벌의 약자인 코글로닷컴을 이제 지금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일본에다가 쇼핑몰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제품을 일본에 재고 없이 쇼핑몰에 주문하면 여기서 바로 물건을 보내는, 소위 말하는 온라인 FTA 수출 사업을 하고 있어요. 특히 요새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음반이 굉장히 많아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걸그룹이나 아이돌 그룹의 음반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는 배용준 씨를 50대 일본 부인들이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20, 30대 또는 10대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저도 걸그룹 이름을 한 20개 정도 외웁니다. 보면 카라, 티아라, 소녀시대, 애프터스쿨, 나인뮤즈, 시스타, 남자들도 요새 비스트, CN블루, 엠블랙, 해갖고 다 지금 제가 외우고 있는데,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이제 앞으로 대학을 나올 텐데, 제일 제가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 사회에 지금 34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느끼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또 어떻게 이렇게 34년간 계속 정력적으로 할 수 있느냐, 또 사업을 갖고 할 수 있느냐. 22년간은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대기업, 그 다음에 12년간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옥션부터 시작해서 벤처기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특히 벤처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요. 적은 인원 갖고 시장을 뚫으면서 계속 생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은 우리가 잘 되면은 벤츠 타고 안 되면 벤치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벤츠와 벤치 사이에서 지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면 얘기를 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활동적이고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점에 올라갔다가 결국은 잡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활기를 잃어버리는 사람. 이게 또 어떤 타입일까? 이걸 보면 역시 제일 계속 활기를 띠는 사람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 사람이죠. 어떤 시대가 왔을 때,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내가 여기에 주역이 되자, 얼리 어댑터가 되자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미션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현재가 최고고 이것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활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방향을 올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요새 이제 인간 SNS도 그렇고 이제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CEO들이 철학을 많이 공부합니다. 무슨 능률협회나 이런 데서 철학 강좌하면
아침 7시에 500명 정도 모여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도대체 사람이란 건 뭐냐? 왜? 옛날에는 회사가 기계가 많은 일을 했어요. 또 매뉴얼대로 일을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은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의 창의력과 또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회사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과연 이 직원들을 어떻게 크리에이션 시켜주고 어떻게 에너제틱하게 일을 시킬까? 또 어떻게 같이 코퍼레이터 할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데카르트가 이런 얘기를 했더구만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버전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번째 버전은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사실 굉장히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40대에 새로운 방향을 찾은 사람, 30대에 새로운 방향을 찾은 사람, 20대 초창기부터 방향을 잡고 계속 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그렇지만 공통점인 거는 그 사람이 지향하는 정점 또는 성공하는 그 위에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올바른 방향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니면 사회의 변화에 내가 맞춰서 그 사회의 변화와 내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일까?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의지와 개개인의 목표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일치시킬 수 있는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큰 사회의 변화를 제일 설명을 잘한 분은 엘빈 토플러 박사입니다. 엘빈 토플러 박사는 1980년도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사회의 변화를 물결로 얘기했어요. 그 물결이 새로운 물결이 올 때 그 물결을 빨리 잡으려는 거예요. 그 물결을 내 거로 만들려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물결을 활용해서 우위를 가져가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3의 물결을 쓰면서 앞으로의 사회가 정보와 지식사회로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물결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농사를 발명한 거예요. 약 10,000년 정도 됐어요. 터키의 카라카다 지방에서 처음 시작을 했죠. 농업이 발명이 되면서 인류가 정착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죠. 그리고 국가가 나오고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부의 원천은 뭐냐? 토지예요. 토지. 누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 영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제국이라고 불렀죠. 로마 제국, 몽골 제국, 사라센 제국, 무갈 제국 이렇게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업혁명이 계속되는 와중에 1710년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으로 18세기 초죠. 1710년 영국에서 면직물서부터 시작돼 갖고 공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공업혁명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죠. 1710년 면방공업에서부터 엄청난 수요가 나오면서 기계가 발명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도로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공장의 동력을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1770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830년에 이제 기차가 발명이 되고 그리고 1851년에 제1의 만국박람회가 열리면서 영국은 세계 최고의 중심국가로 나오고 한때는 영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결과로 오면서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 불리게 되죠. 지금도 영국이 많이 쇠약했지만 영연방하에 39개 나라가 지금 모여서 영연방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화는 아시아에 와서는 일본이 제일 먼저 나오게 돼요.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은 근대화를 시작하게 되고 지금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약 22,000개 그리고 노벨 과학상만 19명이 지금 타게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100년 이상 된 기업이 4개 노벨 과학상은 아직 수상자가 없죠. 그만큼 우리는 근대화의 역사가 짧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역사는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영국에는 200년, 일본에는 100년이 뒤졌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근대화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러면서 1962년 1차 5개년부터 시작해서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초기의 근대화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외화가 부족해서
약 8,000명의 광부와 14,000명의 간호사가 독일로 수출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 12월 10일 듀스베르크시 강당에서 800명의 광부와 50명의 간호사 앞에서 강연을 하다가 5분 만에 전체가 울음바다가 돼서 강연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유명한 마지막 얘기가 다시는 우리 후손에게 이러한 불행을 안겨주지 않기 위하여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독일의 릴프게 대통령과 에르하르트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손을 잡으면서 독일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겠소 해서 1억 3천만 마르크의 차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1965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협정이 조인이 되면서 5억 불의 육무상 차관이 들어오고 60년대 후반에 월남전이 생기면서 35만 명이 참전해서 4천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거기서 많은 외화를 벌으면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근대화에 성공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2만 달러, 세계 15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G20 의장국, 세계 7위의 무역대국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님 같은 반도체, 정주 회장님 같은 자동차 조선, 김우주 회장님과 같은 세계적인 네트워크 이런 분들이 나오면서 제2의 물결에서 승리합니다. 물론 그분들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영웅인 분명하지만 그 뒤에 세대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금용 뭐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한 거죠. 저도 열심히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2의 물결은 자본과 노동과 시설로 대표되는 제조업이죠. 그렇지만 엘빈 토플러 박사는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자본과 노동과 시설로 대표되는 제조업 시대에서 정보와 지식의 시대로 넘어간다고 예언하고 이 정보와 지식의 시대는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초기에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정보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각 기업마다 전산실이 설립이 되고 그리고 대학에는 MIS학과가 생겨나고 그리고 미국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선마이크로, 오라클, HP 같은 회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갑부로 등극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컴퓨터에 이러한 정보 시스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4년, 95년도에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 혁명은 종래의 소프트웨어가 일단 한정된 인트라넷망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또 전문가가 소프트웨어를 쌓은 구조였다면 이제 새로운 통신에 의한 새로운 혁명, 특히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인터넷 혁명은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에 HTML만 만들 수 있으면 누구나 정보를 올려놓고 공유할 수 있고 전세가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혁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95년도에 야후 아마존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되면서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새로운 인터넷 기업에 끼어들게 되죠. 이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벤처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삼성물산에서 임원으로 있다가 48살의 나이에 이제 옥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게 되죠. 그때 인터넷 기업 회장을 뽑는데 연장자 순으로 제가 사회를 보다 보니까 저하고 그 다음 세대하고 10살 차이가 나왔고 제가 그냥 사회 보다가 바로 회장으로 올라가는 무투표 당선이 되죠. 제가 처음에 옥션을 시작할 때는 중고 물건 1200개 있었습니다. 제가 성당을 다니는데 매일 기도해요. 중고 물건 10,000개만 되게 해주십시오. 집에 있는 바둑판, 밥솥 뭐 이런 거 다 가져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당시엔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라 사진을 찍어서 스캐닝해갖고 물건을 올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삼성의 임원이 그것도 삼성 비서실에 5년씩 있고 삼성의 엘리트가 여기 와서 중고 물건 스캐닝해갖고 올리는 이 업무가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이 세상이 분명히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힘들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내오면 그걸 스캐닝해서 올리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때 수많은 인터넷 저와 같이 했던 수많은 인터넷 동지들이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혜진 사장은 삼성 SDS의 과장으로 있다가 저보다 3개월 빨리 삼성에서 그만두고 나와서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사이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김범수 사장은 건국대학교 앞에서 PC방을 하다가 한게임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네이버랑 같이 시작을 합니다. 박수.
김택진 사장은 이 서버 관리를 하다가 결국은 이러한 그 인터넷망을 하다가 NC소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갖고 지금 제9구단을 만들어서 이제 야구단을 만들어서 이제 세계의 주류로 들어가는 이러한 성과를 지금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테란베리를 중심으로 모였던 이러한 그 인터넷 세대들은 정말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다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인터넷이 이제 보편화되면서 이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고 있죠.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스마트 혁명입니다. 우리가 모바일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데 작년에만 우리가 스마트폰이 약 700만 대 보급됐어요. 이 스마트폰은 그 안에 OS 프로그램, 인터넷, 그 다음에 새로운 웹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결집되어 있는 새로운 생태계입니다. 이 스마트폰 시스템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새로운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것을 활용한 기업의 경쟁력이 이제 불을 뿜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영웅이 나와서 이제 아이패드가 또 이제 새로운 독자층을 만들면서 신문과 전자책과 이런 것이 결합되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항상 승자는 새로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빈 플로 박사가 얘기한 제3의 물결, 다시 말해서 정보와 지식의 물결에서 이제 승자들이 나오면서 그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또 다른 물결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물결이 더 빨리 다가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제4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제4의 물결이라는 말은 엘빈 플로 박사가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셔갖고 저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제4의 물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4의 물결이라고 제가 이름은 붙였지만 그 안에 내용은 사실은 누가 얘기한 거냐면 덴마크의 롤프 옌센이라는 분이 2000년도에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쓰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정보와 지식, 다시 말해서 농업, 공업, 정보, 지식 사이 이후의 사회는 어떤 사회일 것이냐. 여기서 롤프 옌센은 단언합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회는 인간 중심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그 인간 중심의 사회 중에서도 인간의 감성, 그 감성을 감동으로 만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감성과 감동 사이에는 스토리가 있으면 더 좋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인간이 감동할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예언하게 되죠. 그래서 제4의 물결은 2000년도 이후부터 인간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종래 우리의 취미에 있었던 문화, 예술산업, 엔터테인먼트 이런 산업들이 이제 창조산업이라는 이름하에 나타나게 되고 건강, 피부, 성형, 무슨 이런 산업들도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생명공학, 유기농 또 이런 외식산업 이런 산업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테드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의 약자지만 제가 이 단국대에 왔으니까 제가 보면서 탤런트, 에듀케이티드 단국 이렇게 나타납니다.